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부와 지식의 배움터 대표 부룡 신현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가 7.10 대책 영향에 따른 집값의 전망, 즉 하락이냐 또는 상승이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까다로운 청약 규제와 대출, 그리고 내 집 마련 수요자 전략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틈새 시장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서울, 세종, 광역시 등의 지역별 가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7.10 대책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듯이 7.10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세율의 인상이고요. 두 번째, 취득세율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도세율의 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합부동세율 인상과 취득세율 인상, 그다음에 양도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또는 집을 매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목적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인데요.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려서 매물을 늘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겠죠. 두 번째, 취득세율의 인상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양도세율 인상 부분인데 역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더 이상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바로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 참여자의 고민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자주택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실수요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주택자들은 이거 매각을 해야 될까 또는 보유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매각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매각을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실수요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주택자들이 팔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싸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청약을 할 때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래도 청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시장 참여자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자, 그런데 7.10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114라고 하는 출처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부족하고 있고요. 또는 다른 사이트인 직방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입주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지인과 같은 또 다른 사이트에서도 역시 앞으로의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아마도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의 상승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정부는 8월 4일 공급 대책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만 2천 호의 공급 물량에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 택지 발굴을 하겠다. 그다음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고밀화하겠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드는 의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보통 3, 4년의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급한 공급 물량이 입주하는 3년 후가 과연 맞을까 하는 문제. 자,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 부분이 실제 실행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에 따라서 약 7만 호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되는 전세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울의 전월 대비 증가압률, KB 시세를 기준으로 한 전월 대비 증가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률인데요. 전월 대비 꾸준히 상승하는 정도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다 전국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가격의 하락 요인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가격 상승 요인으로서 공급 부족이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 요인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 까다로운 청약 규제, 대출 강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수요를,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실수요자에게 부여된 대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애 최초 주택의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라든지 또는 기타 특별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를 늘려준다든지 취득세를 더 낮춰준다든지 기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LTV, DTI를 좀 더 완화시켜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들한테 매우 좋은 대책이면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첨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청약 가점은 너무 높죠. 어떤 자료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청약 가점은 매우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합쳐놓고 보게 되면 평균 당첨 가점이 52점을 넘고 있고요. 최근 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아파트 평균 경쟁률이 거의 90% 이상, 90대 1 이상의 상승률을 90대 1을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며칠 전 발표된 청약 경쟁률을 확인해 보게 되면 340대 1까지 나온 곳도 있습니다. 즉 이처럼 청약 가점이 높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첨될 청약 가점은 현재보다 현저하게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 청약 가산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젊은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따져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을 보게 되면은 무주택 기간으로 4년에서 5년 미만을 했을 때는 약 10점 정도를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양 가족을 했을 때 한 2명 정도의 아이를 가졌다. 그랬을 때 한 15점 정도. 그다음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졌을 때 한 7점 정도를 주게 되면은요.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대충 32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표에서 보셨듯이 서울의 청약 가점은 52점이라고 그러죠. 결국 지금 현재 이분들의 수준으로서는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해야 될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를 사전 청약하거나 또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을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서울의 기축 아파트를 사거나 크게 이 세 가지로 전략을 세우는 게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앞으로 예정돼 있는 3기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실제 입주되었던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초 분양하고 그다음에 입주 때까지 지금 보시는 것은 판교부터 시작해서 인천 검단까지 과거의 사례에 실제 입주 시까지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이번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늦게 할 것이다라고 추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장 빠른 판교 신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약 한 5년 정도 걸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전 청약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좋은 전략이면 틀림이 없지만 과연 입주 때까지 여러분들이 걸릴 시간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아까도 앞에서 보셨죠. 앞으로 다가올 공급 부족, 그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차라리 서울 또는 수도권 좋은 입지가 좋은 기축 아파트 매입도 같이 고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세 가격 상승인데요. 전세 가격 상승 부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틈새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 그다음에 취득세율의 인상, 그리고 양도세율의 인상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대책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투자에 제약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개수를 늘리는 투자에 집중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이든지 서울이든지 수도권이든지 또는 지방이든지 소액으로 개수를 여러 개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투자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세가 인상이 되게 되면 소액으로 개수를 늘려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 인해서 내 수익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결국 소액으로 개수를 늘리는 갭 투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기 매우 어렵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에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도 그다음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방 광역시를 거쳐서 지금 지방 중소도시까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러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취득세율, 양도세율, 그다음에 각종 세금들을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지방 중소도시의 차익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건데 적게 벌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취득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 법인으로 투자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은 인상폭이 올라왔습니다. 더더구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6%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주어짐으로 인해서 혜택보다는 오히려 세금 폭탄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 중소도시로 들어가셨던 분들 그리고 법인을 통해서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단기 투자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됐죠. 결국 기존에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그런 투자가 이제는 시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하기 어려운 투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서 바로 틈새 시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개수를 늘리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중소도시 아니다. 법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개수 늘리는 것보다는 좋은 거 한 채라고 하는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입지가 좋은 곳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즉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 서울 지역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 똘똘한 한 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똘똘한 한 채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것,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30평대 중형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재 사람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대형 아파트는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 중에서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밖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세금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유행하는 관심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쨌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지금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입주권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관심,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중심 지역에 해당되는 입주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모든 대책의 기본적인 요소가 세금 강화이다 보니까 종부세, 그다음에 취득세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텔과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아파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던 대상이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취득세를 내는 상황에서는 오피스텔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들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살 것이 없고 또는 가격이 높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살 거라고 한다면 서울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 부분을 사는 게 어떻겠느냐. 더 나아가서 아까 앞에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입주권에 해당되는 부분, 혹시라도 서울에 초기 재개발이지만 무언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 지금 현재의 그 시장 상황에서의 틈새 시장은 첫 번째 입지가 좋은 곳에 대한 똘똘한 한 채, 그다음에 입주권에 대한 관심 증가, 그다음에 각종 그 세금의 인상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한 관심 증가 부분인,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틈새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서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7.10 대책은 굉장히 많은 지역별의 집값의 명암을 다르게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서울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세종시,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그다음에 지방 중소도시는 각각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각 세부적으로 좀 나눠놓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은 결국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선호도를 매우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죠. 또한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전체로 포함해서 놓고 보게 되면 관심도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메인 도시로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관심이 높았지만 각종 세금에 대한 어떤 불이익으로 인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급 부분을 보게 되면 서울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수도권 역시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세종시는 어떻게 되느냐? 20년에는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2021년부터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지방도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인구 밀집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매우 높고요.
세종시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 역시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높지만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통과 이런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움직임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2018년 7월 이후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역시 2019년 8월 이후부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역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전세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지방광역시, 그다음에 기타 지방 역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매우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서울시나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 역시 세종시도 규제 지역,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조정 지역이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조정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이번 7.10 대책 이후에는 당연히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면서 서울 수도권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와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얼마 전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지방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높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줘서요. 투자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세종시도 물론 포함이겠죠.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얼마 전까지 집중되었던 관심도가 상당히 소멸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쳐놓고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가장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공급 물량 부족에 해당되는 만큼 가격들은 그대로 강세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 수도권 역시 서울보다는 부족하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선호도는 분명히 서울보다 낮을지는 몰라도 높은 편에 속할 것이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그냥 포함돼서 판단하기에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기타 관심의 이슈 사항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광역시는 이보다는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관심도는 기타 지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7.10 대책 이후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 그밖에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세종은 굉장히 유리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지방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면서 기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좋은 판단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 혼란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특별히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각 과정 중에서 개정된 세법이 시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상담을 했었던 고객분의 사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아는 고객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2012년도였고요. 이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팀장님, 이 아파트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죠.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려고요. 네, 시기적으로는 2012년 말이었고요.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아니었는데요. 자, 시기적으로 2012년도 말이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미분양이 발생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은 이 집을 사시기 위해서 문의를 주셨던 상황이었고요. 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은요. 이미 주말에 계약을 했어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는 서울조차 대규모로 미분양이 발생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한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었었고요. 이 양도세 감면의 혜택보다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하나 더 사서 갖고 있다가 팔 때에도 그 집은 이 미분양으로 인한 집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2016년 말이 됐고요. 이 고객께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주셔서 팀장님, 여기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되물어봤죠. 한 채 더 사시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께서 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요? 이미 벌써 한 채 샀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고요. 2016년도 12월이었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사기 위해서 물어보셨던 상황이었고요. 이미 사고서 물어보셨으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잘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집을 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라고 하는 혜택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이미 집을 사 놓으시고 나서, 즉 계약을 해놓고 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고를 좀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놓고 물어보시려면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쨌든 이 집은 당초에 그 개봉동에 있는 집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집이었었고 다른 집을 팔 때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흘러왔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객에 대해서 잠깐 잊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다시 시간이 흘러 2017년도가 됐습니다. 2017년도 4월이었고요. 이 고객분께서 다시 전화를 주셔서 팀장님, 이 아파트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시게요? 라고 이분에게 여쭤봤더니 이분 하신다는 말씀이 이미 또 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집을 샀을 때가 2016년 말이었었고요. 채 1년이 지나기 전인 2017년도 4월 달에 광명시에 있는 기축의 아파트, 철산 한신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를 사시려고 물어보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서 경고를 한번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고객분께서도 실제로는 물건을 보시고 나서 저한테 한번 확인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제가 유럽으로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물건을 보고 나서 한번 이제 저랑 전화 연결을 시도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잠깐 한 번은 접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살려고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전화를 받으셨던 거죠. 자, 처음에 개봉동의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였으니까요. 모델하우스를 가셔서 물건을 확인하셨었을 거고요. 자, 이 철산에 있는 한신아파트, 광명 철산의 한신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물건을 알아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물건들을 살펴본 이후에 저랑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잠깐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오셨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를 받으셨던 거죠.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던 겁니다. 처음에 개봉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샀던 시기와는 달리 2017년도 4월은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던 거고, 이 부동산 사장님이 고객분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집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분에게 실제로 부동산 사장님은 이 집을 안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신에 안 사시더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주셔라. 사실 건지 마실 건지 이 결정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고객분은 어떠셨을까요? 네,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랑 전화 연결이 되는 것을 좀 기다리지 못하고 가계약금을 보내서 계약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전의 경우와는 다르게 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세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팔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예외적으로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첫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만으로 1년이 있다가 두 번째 집을 사고,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이걸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안에 처분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었는데, 이 고객의 경우에는 두 번째 집과 세 번째 집 사이에 텀이 만 1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세금 문제가 꼬이게 됐던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만으로 1년 있다가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이제 문제는 벌어진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해결책을 찾아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샀던 개봉동의 집의 경우에는요. 미분양 주택이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채가 남게 되는데요. 자, 두 채 중에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샀던 철산에 있는 한신 아파트를 양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 팔고 난 자금이 다시 본인한테 돌아오게 되겠죠. 이 자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광명에 있는 빌라를 산 때로부터 만으로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돈으로 새로 집을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산 다음에 이제 시기를 맞춰서 3년 안에 처분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막 산 집을 바로 되파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요. 이 거래 비용,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로 인해서 바로 되팔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기는 했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마찬가지로 처음 개봉동에 있는 집의 경우에는 감면주택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광명에 있는 빌라를 먼저 파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명에 있는 빌라를 먼저 팔게 되면 그 판 자금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집인 철산 한신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만으로 1년이 있다가 이 자금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집을 사서 자, 이번에는 철산 한신 아파트를 산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이제 철산 아파트를 다시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팔게 되면 이상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명에 있는 빌라를 샀던 시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양도하는 형태가 돼서 단기 양도에 따른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단기 양도에 대한 부분 세금은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이 시점에서는 50%, 지방소득세까지를 합치면 55%의 높은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4월 이때 취득을 하셨고 2016년도 말에 취득을 하셨고 2017년도 4월에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취득하신 지 불과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바로 되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익이 나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확인을 해보니까 광명에 있는 빌라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약 4천만 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 55%의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 집을 처분하고 나서 약 2천만 원의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첫 사례, 상담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시적 이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활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의 혜택이 크다? 역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제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을 벌이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았죠.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고 질문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결정적으로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이분은 어쨌든 집을 계속해서 사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받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세금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는 어쨌든 실행을 한 경우에만 어떤 이득도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으로 이해하자라는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뒤에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요건 강화 부분입니다. 17년 파리 대책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요.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17년 파리 대책에 의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17년 8월 3일 이후, 즉 대책 이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한 기간 동안 거주도 2년 이상 해야만 비과세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18년 9.13 대책에서 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집이 9억을 넘는 경우여서 1주택 비과세를 받더라도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8%씩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올해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요. 거주를 2년 이상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장기로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2년이라고 하는 거주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안에 팔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8%씩 높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규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8%씩 높게 적용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였었는데요. 12.16 대책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년부터는 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을 연 2년 이상 거주만 했고 보유기간만 3년 이상이라면 8%씩 무조건 높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서 연 4%,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연 4%씩 각각 나누어서 적용을 해주게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파는 시점을 가져갈 거냐, 거주를 2년 동안 했느냐 혹은 몇 년 동안 거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는 했지만 그 이상은 거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대신에 보유기간이 충분히 길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안에 팔게 되면 연 8%의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에 팔게 되면 이제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4%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시점에서 팔려고 했을 때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강화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일시적 2주택에서의 내용인데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처분 기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집을 사고 나서 두 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원칙적으로는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최대 3년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자, 이거를 18년 9.13 대책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9.13 대책을 전후로 해서는 이제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기존대로 3년이 아닌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이슈로 바뀌게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16 대책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화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9년 12.16 대책 이후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13 대책 때 2년으로 줄어든 것보다 더 강화해서 이제 19년 12월 17일 이후에 두 번째 집을 샀다면 1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전입도 하셔야 되는 이슈로 강화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화된 규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걸 역발상으로 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으로 이해한다는 부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제가 나타났을 때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 방향에서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는 방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일시적 2주택의 강화된 처분 기간은요. 두 채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채 중에 한 채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존대로 원칙대로 3년의 처분 기간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9.13 대책 이전 그리고 12.16 대책 이후 요 세 개의 각 단계로 나눠서 무조건 1년 안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2.16 대책에서 나온 것 중에 1년 안에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산 집에 전입도 해야 된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들어갔는데요. 이 전입에 대한 요건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옮겨가려고 하는 집, 즉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 그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연장되게 된다는 부분을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규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한 규정도 중과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새로 살려는 집의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1.1에서부터 3.5%의 비교적 일반적인 낮은 취득세만 부담하면 됐는데 이제 집을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각각 8%, 12%의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담하도록 개정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집을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인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 새로 매매를 통해서 사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종부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자녀에게, 즉 독립돼 있는 자녀에게 집을 증여를 해주는 것도 막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이상의 집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역시 3주택에 따른 취득세와 같은 12%의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12%인데요. 기존보다 세율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딸려있는 세금까지, 그러니까 서택스까지를 다 합치게 되면 이 12%의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 내셔야 되는 세금으로는 13.2%나 13.4%까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다주택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취득세,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어떤 세대가 집을 몇 채째를 가지고 있느냐, 몇 채째를 집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이슈가 이제 기존의 취득세에서는 없었는데 새로 취득세에서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원래 취득세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라면 같은 세대, 즉 같은 세대로 놓고 주택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취득세가 매매를 통해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대, 어떤 가족이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취득세에서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때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대개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가 실질적으로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부모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빼주겠다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과도 굉장히 좀 달라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집수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는 취득세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감면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아니면 상속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취득한 주택,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다 다르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개별 상황에 따라서 점점 복잡해진 규제에 맞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역발상으로 이해를 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집수에 포함되는 것들이 취득세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에 대한 중과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도 크게 인상이 됐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부분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됐고요. 실제로는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더 큰 폭의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고령의 은퇴자이셔서 소득이 충분치 않으신 경우라면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매각 혹은 보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세율 인상 부분,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종부세 자체가 어떤 집을 새로 살 거냐 아니면 처분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거의 미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종부세가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배에서 3배까지 굉장히 높은 부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처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종부세에 따라서 계속 보유나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제 다주택에 대한 중과도 더 강화되는데요. 이 17년 파리 대책에 의해서 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에 대한 중과 양도세가 본격적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이 중과 세금, 지금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52%, 3주택의 경우에는 6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각각 10%포인트씩 더 올라가서 2주택이 62%, 그다음에 3주택의 경우에는 72%의 굉장히 높은 세율로 적용이 되게 됐다. 즉 다주택 양도세가 이제 이전에도 부담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부담스럽게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도 같이 중과가 됐고요. 1년 이내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50%나 40%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고 70%까지 더 높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단기 양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보다 더 위험하고 크리티컬한 것이 이 부분하고 단기 양도하고 관련된 이 세율은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각각 더하게 되면 77%와 66%까지가 되게 되는데 누진세율 체계가 아니라 그냥 각자 이 집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에 전체 77%, 66%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투기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까지 굉장히 강화된 규제가 이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영향들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 집값이 꽤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집값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지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과거부터 따지고 놓고 보면 집값이 중간에 잠깐씩 멈칫멈칫했던 적은 있었지만 집값 자체가 IMF 때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값 자체가 지금 집값이 너무 싸다라고 하는 시점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거부터 이어오는 지금까지 기간 동안 규제를 떠나서 집을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셨던 분들과 규제가 생기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을 사지 않으셨던 분들, 둘 중에 어떤 분들에게 더 이득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이 주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장기로 보유할 목적이라면 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수의 고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을 굉장히 좀 많이 꺼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등록을 꺼리셨던 분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을 때 등록을 하지 못하고 등록을 못하고 미루고 오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아파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논란 부분은 지금 아직 좀 몇 가지 소소한 문제들은 남아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전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소급과세까지는 하지 않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부분의 혜택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집을 임대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 노출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걸 꺼려해서 등록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그나마 줄어든 상태에서의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사전에 일찍 등록을 하셨던 분들과 어떤 세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지 않았던 분들로 나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미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행복한 상황이 됐고 미루셨던 분들은 이제 다소 불행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규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부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특히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는 규제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팔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자, 12, 16 대책 때 종부세를 크게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12, 16 대책을 만들면서 일정한 기간 내, 즉 올해죠. 20년 6월 31일 전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을 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팔아라라고 하는 의미로 중과에 대한 부분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중과가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가 됐었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이 시기에 막 팔았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12, 16 대책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놓고 보면 집값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실제로 매각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로 넘기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증여의 일종인데요.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일부는 양도로서 과세가 되고 일부는 증여로서 과세가 되는데 이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과세를 하지 않고 6월 30일 이전에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비교적 좀 적은 양도세만 내면서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제가 생겼을 때에도 상황이 물론 맞춰져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들은 일정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회를 집을 규제 때문에 처분해야 되는 시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서 양도세 부담도 줄이는 기회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여를 한 사람과 증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규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는 그러면 시장 상황이 이런 것은 알겠고 규제가 어떻게 흘러갔다라는 건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따른 전략들을 살펴보면요. 기존의 좋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을 여유자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즉 다시 얘기하면 1주택자라면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에 대해서
중과세, 종부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매겨졌고요. 다주택자들 중에 일부는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물건들을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들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지역에 있는 집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가용한 여유자금을 보태서 이번 기회에 옮겨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지금 현재는 12.16 대책 이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 전입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부분에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과세 처리를 해주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집이 하필이면 6월 1일 시점에 같이 겹쳐 있었다. 즉 처분하기 전에 겹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해 한 해 동안에는 종부세를 좀 세게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만약에 갈아탈 건데 5월 31일 전에 기존 집을 처분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1주택자인데 거주를 하지 못한 상태 아니면 2년만 거주를 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비과세는 받게 되더라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동안은 거주를 했지만 그 이상은 거주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갈아타기를 올해 연말 전에 하시는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에서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예 거주를 못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앞으로 이 집에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시 내가 그 집으로 옮겨가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따른 세금 차이가 조금씩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주택자의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다주택자들이 전부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자들 중에서 좋은 지역에 한 채 있고 역시 좋은 지역 한 채에 임대를 주고 계시는 경우라면 만약에 이분의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일정 금액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채의 집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증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만약에 이 현금 흐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을 고려하시는 것도 맞겠습니다. 네, 2주택자에 대한 세금의 차이를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좋은 지역의 한 채, 근데 이제 하나는 덜 좋은 지역의 한 채를 갖고 계시는데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금액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의 집 두 개로 나눠서 갖고 있는 경우와 한 채로 갖고 있는 경우가 세금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같은 금액의 두 채의 집을 처분하고 한 채로 갔을 때 종부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고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주택들을 처분을 하시고 좋은 집 한 채로 똘똘하게 옮겨가시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3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종부세 부담이 좀 커지게 될 텐데요. 자, 이 경우에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남편이나 아내 한쪽에 몰려서 갖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채의 집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 한 채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느냐? 한 2,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줄어드는 종부세가 세 채를 한 사람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부부간에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매년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집을 어쨌든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증여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목돈인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강화된 부동산 규제, 그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금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혹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에는 남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거꾸로 두려움하지도 않은 채 투자에 나서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맞출 수 없는 시장에 따른 타이밍, 즉 집값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장을 맞추시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인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내부적인 사정들을 살필 수 있을 때 세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